마리 앙투아네트. 만화에서는 아주 노란 금발로 등장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밝고 우아한 백금발입니다. 만화에서는 그녀의 학문 수준과 열의에 대해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실제 앙투아네트는 춤과 음악 부분에는 재능이 있었지만 낮은 집중력과 더불어 공부에 열의가 별로 없었다고 하죠. 모친 마리아 테레지아는 16남매를 낳고 나라를 돌보느라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앙투아네트가 한창 유아기였을 때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 더 바빴다고 합니다. 부친인 프란츠 1세는 다정하긴 했으나 교육에는 엄격하지 못한 사람이었기에 아무도 그녀의 교육을 신경 쓰지 못했죠. 게다가 사실 프랑스와 혼인 동맹을 위해 시집가려고 했던 딸은 앙투아네트가 아닌 마리아 카롤리나였는데 마리아 요제파의 요절로 인해 순번이 하나씩 밀리며 앙투아네트가 프랑스로 시집가게 된 것입니다. 또 만화에서는 큰오빠 요제프 2세가 등장하지 않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앙투아네트가 걱정되어 직접 프랑스로 가서 여동생 부부를 만나기까지 했다고 하죠. 이때 요제프는 루이 16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후계자를 낳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해 주어 이후 앙투아네트가 자식들을 낳을 수 있게 됩니다. 만화에서 왕비가 된 이후 사치를 부리는 앙투아네트에게 앙드레가 드레스색이 마치 벼룩색 같다 라고 말하며 올해의 유행은 벼룩색으로 하겠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실제 역사에도 벼룩색 드레스를 유행시켰다고 하며 예술적 안목이 뛰어나 사교계를 사로잡는 유행의 선구자였다고 하죠. 이런 장면으로 실제 사치를 많이 부린 것처럼 묘사되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역대 왕비 중 검소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첫 아이를 낳기 전까지 후계자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원만하지 않은 부부 관계로 도박, 경마, 무도회 등의 사치로 국고를 낭비하긴 했다고 하죠. 만화 속 앙투아네트는 아련 거부, 후계자 문제, 사치와 낭비 등으로 평판이 나빠지다가 목걸이 사건으로 평판이 최악을 찍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문화적 차이에서부터 평판 저하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사생활이 보장되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문화와는 다르게 프랑스 왕실은 모든 것이 귀족과 평민들에게 공개되었고 심지어 공개 옷 갈아입기 등 일상 하나하나의 예법이 정해져 있었죠. 공개 옷 갈아입기라는 일명 투알레트라는 의식은 오전 오후 총 2번 시행하는 왕비가 귀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속옷과 겉옷은 물론 리본과 액세서리까지 하나하나 역할이 정해져 있으며 서열 높은 귀족이 들어오면 수행원이 바뀌기도 하는 등 아주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는 귀족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유인책인 동시에 왕족의 눈에 들 수 있는 하나의 영광이자 특권이었죠. 결국 앙투아네트는 왕비가 되자 이러한 예법들을 죄다 폐지, 축소시켰다고. 만화 속에서도 루이 16세는 정부를 두지 않았는데 이는 실제 역사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부를 두면 정부가 욕바지가 되어주는데 정부가 없으니 외국인 왕비였던 앙투아네트가 모든 욕을 다 뒤집었었죠. 당시 시대상으로는 국왕이 정부를 두거나 여색을 탐하는 것이 그리 큰 흠이 아니며 오히려 남성성의 상징으로 평가되었으니 애첩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받을 정도였습니다. 만화 속 앙투아네트는 도주하다 실패하여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로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샜다고 하는데 이는 실제로도 그러했으며 이를 마리 앙투아네트 증후군이라고 하죠. 또 만화 속에서 앙투아네트의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라는 말에 화가 난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실제로 앙투아네트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하죠. 이는 장자크 루소의 참회록의 한 구절로 앙투아네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와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이것이 혁명파해에 덧붙여지면서 민중의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한스 악셀 폰 페르센. 만화 속에서도 미남으로 그려지는 스웨덴 귀족으로 실제 역사에서도 워낙 미남이라 어디에서나 인기가 많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죠. 만화에서 앙투아네트와 사랑을 나누는 불륜 사이로 그려지는데 실제 역사에서도 둘이 깊은 정신적 사랑을 나누었다는 증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페르센이 누이에게 보내는 편지에 살아가는 이유였고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으며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깊이 사랑했고 수천 번이라도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었던 여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죠. 페르센의 최후를 만화 속에서는 민중의 손에 의해 죽었다 라고 짧게 서술했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1810년 스웨덴의 왕태자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 이를 페르센이 독살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왕태자의 장례식에 참석한 페르센을 한 민중이 살해했다고 합니다.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 만화 속에서 루이 16세가 즉위하고 난 이후 대학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으로 첫 등장하는데 실제로는 비 오는 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비를 맞으며 연설을 했다고 하죠. 또 그는 프랑스 대혁명을 성공시킨 뒤 권력 다툼을 지고 자신들이 처형시켰던 루이 16세 부부처럼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고 짧게만 언급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를 하며 반혁명 용의자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했었고 이러한 행보가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켰죠.
그러자 그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국민공회 내부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고 1794년 7월 26일 로베스피에르가 자신의 적들을 비난하는 연설 후 반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결국 다음 날 국민공회는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지지자들을 체포하기로 결정하며 1794년 7월 28일 단두대에서 처형당하죠. 이때 그는 권총탄의 턱뼈가 날아가 붕대로 얼굴을 감고 있어 유언도 남기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스스로 죽으려고 하다 실패해서 그런 것이다. 혹은 헌병대 중 하나가 총을 발포했는데 턱에 맞은 것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루이 앙투안 드 생쥐스트. 만화 속에서는 귀족들을 테러하며 직접적으로 단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실제 역사에서는 직접 귀족을 살해하는 테러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로베스피에르와 마찬가지로 공포정치의 일선에 나섰던 인물이죠. 그 또한 로베스피에르가 테르미도르 반동을 계기로 실각하여 체포당할 때 함께 체포되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뒤바리 부인 잔 베퀴. 만화에서는 악랄하고 거만한 여자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며 따뜻하고 소탈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자선활동과 후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고. 가난했던 것은 실제로도 맞으며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치스러운 물품을 좋아하긴 했다고 합니다. 만화 속 뒤바리 부인은 매춘부라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주장이 있을 뿐 정확한 증거가 없는 소문에 불과하죠. 또 만화에선 백작을 홀려 백작을 독살한 뒤 국왕의 눈에 들어 정부가 되었다는 설정이지만 실제로는 뒤바리 백작이 잔 베키를 국왕의 애첩으로 만들 생각으로 자신의 남동생과 결혼시켜 백작 부인으로 만든 뒤 궁전에 입궁시켰다고 합니다. 이때 뒤바리 부인은 루이 15세의 마음에 쏙 들어 단 한 명만 임명할 수 있는 정식 정부가 됩니다. 만화에선 뒤바리 부인과 앙투아네트의 치열한 대립이 길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뒤바리 부인은 앙투아네트에게 처음에는 호감을 보이며 친해지려 했으나 계속 무시당하자 만화 속처럼 루이 15세에게 울며 하소연했다고 하죠. 이때 루이 15세는 손자 며느리를 직접 타이르는 것이 아닌 오스트리아 대사를 불러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이에 결국 오스트리아에서 앙투아네트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이때 뒤바리 부인에게 건넨 말이 오메데토 베르사유와 다이헨나 히토데 데스 코토. 만화에서는 이 말을 뱉고 난 이후 앙투아네트가 자리를 뜨지만 이는 창작된 묘사일 뿐이죠. 또 루이 15세가 죽고 난 이후 만화에서는 비참하게 쫓겨나는 듯이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수녀원에 잠시 머물다가 루브시엥 성에서 은거했다고 합니다. 성에 살게 된 이후로는 정치적으로 나서는 일 없이 조용히 지냈다고 하죠. 그러다 프랑스 혁명이 터졌을 때 영국의 런던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부지했다가 부동산 문제를 처리하고자 파리로 입국했고 이때 하인에게 배신당해 거짓 증언으로 사형이 선고되며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잔느 발로와 드라모트.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의 주범으로 만화에서도 실제 역사에서도 발로와 왕조의 후손은 맞으며 만화에서 블랭 빌리의 후작 부인이 말만 듣고 그녀를 거두어 준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출생 신고서까지 확인해 본 뒤 거두어 주었으며 왕가의 후손에게 나오던 연금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죠. 만화에서도 로앙 대주교를 속여 돈을 뜯어내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도 앙투아네트와 비밀리에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냈고 만화에서는 가짜 편지를 쓴 사람이 그냥 필체 사칭인 레토라고 소개되어 나왔으나 실제로는 잔느의 애인이었다고 합니다. 또 니콜 돌리비아라는 처녀를 이용해 가짜 앙투아네트를 만든 것도 실제 역사에 있는 일이었으며 이때 로앙이 가짜 앙투아네트에게 장미꽃을 바쳤다고 하는데 당시의 남녀가 장미꽃을 주고받는 것은 상대방을 애인으로 인정한다는 암묵적인 표시였다고 하죠. 이후 그녀는 만화에서도 실제에서도 두 번째 사기극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을 일으켰고 계약서의 서명으로 이것이 사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고의 왕족들은 서류에 서명할 때 대개 세례명으로만 하는데 가짜 서명은 마리 앙투아네트 드 프랑스였다고 하죠. 만화에서는 로앙이 잡혀왔을 때 증거랍시고 앙투아네트와 주고받았다는 편지를 내밀지만 실제로는 잠시 자기 집에 들러서 편지를 모두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만화 속 잔느의 최후는 그의 남편 니콜라스 드라모트와 함께 죽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재산을 몰수하러 온 사람들을 피해 자택 3층으로 도망갔다가 창문 아래로 추락했고 이후 병상에 누워있다가 사망했다고 하죠. 그리고 남편 니콜라스 드라모트는 영국에서 편히 살다가 재혼도 했다고 합니다.